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함께 고민해 볼 텐데요. 먼저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7개 종목,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에 어떤 흐름을 보였었는지 복귀하면서 출발해 보시죠. 오늘도 1순위에는 여전히 삼성전자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도 그렇고 주가에 대한 전망도 서로 SK하이닉스와는 분위기가 사뭇 달라 보입니다. 삼성전자는 어닝 쇼크,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에 대한 훈풍으로 갈리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외국인도 이 거래일 동안 지속됐었던 순매수를 멈추고 다시 매도로 전환되면서 이렇게 주가에 하방 압력을 더하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삼성전자 이제 올해 초에 들어서 사실상 반도체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러브콜이 지속됐었는데 언제까지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끝나는 건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자, 2위에 오른 건요. 오늘도 SK하이닉스가 아니라 삼성 SDI였네요. 자, 그런데 또다시 아쉬운 분석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LG에너지솔루션이 어닝 쇼크를 발표했는데 삼성 SDI 마찬가지로 4분기 2천억 원대 적자가 나올 것이다라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만약 그렇다면 2017년 이후 8년 만에 적자를 기록하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SK온도 다르지 않다라는 점. 자, 이번에 3위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3위에는 우리의 SK하이닉스가 와 있네요. 자, 한 계단 내려온 건데 올해 들어서만 사실 카운트를 해보면 무려 20%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원래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많이 보유하고 계셨는데 이런 상승분에 대한 차익을 실현하려는 욕구가 조금 더해지면서 이렇게 한 계단 내려와서 3위의 자리를 한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외국인들은 이런 상황에서도 로브콜 지속되고 있습니다. 9,600억 원으로 가장 많이 올해 들어 매수한 기업 SK하이닉스로 전해졌다라는 점이고요. 이어서 4위에 오른 기업도 한번 보실까요? LG화학입니다. LG화학 앞선 삼성 SDI와 마찬가지로 또 아쉬운 분석이 있었습니다. 이번엔 나이스 신용평가인데요. LG화학의 등급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했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본업인 석유화학 부문의 적자 기조가 지속되는 가운데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도 부진하기 때문으로 꼽혔습니다. 자, 이어서 5위도 빠르게 체크해 보시죠. 5위 현대차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거래일에 6%나 급등하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차익을 실현한 끝에 5위로 한 계단 내려온 건데요. 자, 엔비디아와 전략적인 제휴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그동안 멈춰 있었던 주가에 이렇게나 많은 상방 탄력을 더해줬습니다. 이와 함께 또 주말 사이엔 재미난 이슈가 있었어요. 현대차, 여타 빅테크 기업과 같이 발을 맞춘 건데요.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에 무려 100만 달러를 기부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진 겁니다. 이와 함께 또 정의선 회장의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의 회동도 추진 중에 있다라고 밝혔는데 현대차 그동안 소강 상태 보이던 주가 흐름 이제 본격적으로 탄력을 받는 걸까요? 궁금해집니다. 잠시 뒤에 이 부분 이야기 더 풀어가 보도록 하죠. 자, 6위에 오른 건 기아였네요. 기아는 현대차보단 탄력이 조금 덜했지만 그래도 10만 원대 멈춰 있었던 주가 10만 원 그 중반 고지는 넘어선 듯 보입니다. 다만 좀 고무적인 건 외국인 쪽이 갖고 있었네요. 외국인 순매수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이어서 무려 3위에 기아가 올라와 있다라는 것. 그래서 그런지 3거래일 동안 상승률을 체크해 봤더니 무려 6% 정도 올랐다라는 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대망의 7위에 오른 건 역시나 바이오였습니다. 유한양행, 지난주 후반에 10% 급등한 이후로 이렇다 할 뚜렷할 움직임을 보이곤 있지만 않지만 그래도 마지막 거래일 강보합권은 유지해줬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CES에서 모멘텀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자,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이번 주까지 지난주의 흐름 뭐 엄청난 두드러진 탄력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움직이곤 있었는데 이번 주 본격적으로 개최와 동시에 탄력이 나와줄지 좀 기대가 됩니다. 이번 주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전략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 이동근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좋은 아침입니다. 자, 아마 가장 많은 분들께서 지난주에 정말 급등했었던 이 현대차의 움직임, 오늘까지도 이어질지 이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엔비디아랑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 제휴를 체결했다라는 소식에 이 트리거가 된 건데 구체적으로 엔비디아랑 어떤 걸 하겠다는 겁니까? 사실 이제 뭐 그 주가 자체가 지난주 금요일 날 강하게 좀 그 반등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를 많이 하실 거예요. 사실 이제 그 모빌리티 혁신을 위해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고 하는데 내용을 보면은 결국 그런 거죠. 엔비디아 소프트웨어하고 이제 그 플랫폼을 활용해서 그 차세대 소프트웨어 기반 차량, 이제 우리가 SDV라고 하는데 이런 거 SDV,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또 스마트 로봇, 또 이제 스마트 팩토리까지,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지금 현대차가 자동차만 하는 게 아니고 뭐 로봇이라든가 이런 쪽도 지금 굉장히 그 집중해서 진출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그 다양한 분야에서 AI를 적용시키겠다라는 이런 어떤 계획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로보틱스 플랫폼인 그 아이작으로 인해서 이제 그 AI 기반 로봇을 개발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자율주행차까지 연결을 시키는 뭐 이러한 어떤 그런 일련의 이제 과정들을 아마도 이제 그 엔비디아와 이제 협력을 통해서 향후에 추진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결국 이제 그 현대차와 엔비디아의 그 협력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이 이 어떻게 보면은 그 모빌리티 기업하고 빅테크 기업 간의 합종 연횡의 이제 그 신호탄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그 이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구글하고 아마존이 각각 자회사를 만들어서 모빌리티 산업에 이제 진출을 해서 이제 소프트웨어 뭐 기술이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들이 나왔었는데 사실 이제 이것보다 진일보한 거죠. 구글이나 아마존이 직접 완성차 업체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완성차 업체의 거의 이제 그 탑티어급에 있는 현대차가 이제 역시 이제 그 이런 그 빅테크의 탑티어에 있는 엔비디아와의 어떤 협력을 통해서 뭔가 자율주행차 기술을 개발시킨다?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이제 향후에 뭐 AI 또 이제 어떤 그 미래 모빌리티 또 로봇 이런 어떤 그 지금 시장에서의 최첨단 산업에서 업종을 뛰어넘는 기업 간의 어떤 그 결합 가속화 전망이 저는 굉장히 좀 강하게 이제 대두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게 현대차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뭐 아시겠지만은 사실 이제 지금 자율주행차 글로벌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가장 지금 선두를 달리고 있는 건 테슬라예요. 그리고 또 중국의 뭐 바이두 같은 업체들이 사실은 소프트웨어 쪽에서 상당히 지금 뛰어난 기술력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들은 이미 어떤 많은 그런 그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실험을 통해서 사실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라든가 이런 것들 레퍼런스들이 굉장히 많아요. 상대적으로 현대차는 자율주행차에 이제 진입을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열세입니다. 그런데 이번 이제 이러한 그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이런 어떤 향후의 어떤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서 상당히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현대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기회를 만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나아가고자 하는 기업의 방향과도 저는 굉장히 그 일치하는 그러한 그 중요한 협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또 자동차, 완성차 쪽의 애널리스트와도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렇다 할 뭔가 주가를 뚫고 갈 만한 트리거가 참 없는 게 아쉽다라는 분석이셨거든요. 정확히 비슷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근데 이게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주가 좀 더 기대해봐도 괜찮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현대차도 그렇고 사실 그 차트를 보시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우리가 얘기하는 그 옆으로 기는 모습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건 아닌데 네. 굉장히 그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들께서는 상당히 재미없는 심심한 이러한 흐름들이 나타났었는데 여기에서 이제 좀 벗어날 수 있는 굉장히 그 중요한 트리거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작년에 이제 현대차의 주가를 말씀드리자면은
이제 그 연초, 연 중반까지 우리가 얘기하는 밸류 프로그램과 관련돼 있는 이러한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주가가 30만 원 육박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었지 않습니까? 이제 지금은 좀 약간 그거와는 궤를 달리하고 있죠. 이런 밸류 프로그램이 조금 시들해지면서 사실은 주가 흐름 자체가 좀 재미가 없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는 이제 그런 어떤 주가 흐름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이제 계기가 좀 마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결국 이제 중요한 부분은 향후에 그렇다면은 이러한 엔비디아와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성과를 내느냐 이게 뭐 당장 눈앞에 보이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계속해서 관심을 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표님, 이게 지금 현대차 그룹이지 않습니까? 근데 주가의 탄력도 측면에서 보면 현대차가 훨씬 좋았어요. 근데 통상적으로 봤을 땐 기아가 훨씬 더 주가가 가벼운데 이번에는 기아는 좀 주춤하더라고요. 저희 기아는 좀 달리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아가 지금 주춤하다고 하시는데 네. 사실 최근 며칠 동안의 주가 흐름을 보면은 네. 기아도 나쁘지가 않았던 게 현대차는 한 번에 올린 거고 네. 기아는 최근에 한 2, 3일 정도의 주가 흐름이 거의 현대차에 한 번 올린 것과 비슷했죠. 이런 걸 놓고 보면은 그리고 이제 차트를 보시면은 기아가 지금 조금 더 모양을 좀 갖추고 있다. 그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좀 계단식 좀 상승을 하고 있어요. 기아는 9만 원 정도에서 바닥을 찍고 한 9만 원대 후반까지 왔다가 거기서 조금 또 한 9만 원대 중반까지 조정을 받고 그리고 다시 이제 10만 원 돌파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양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저는 뭐 궁극적으로 지금 현대차나 기아나 이러한 어떤 관련된 프로그램의 수혜는 같이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기아의 주가도 역시 뭐 현대차와 거의 동행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와 기아는 결을 같이 한다면 아랫단은 어떨까요? 부품주는 사실 뭐 보니까는 코리아 FT 같은 저 하이브리드 쪽 있죠. 그쪽이 괜찮긴 했는데 부품하면 사실 이번 키포인트는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그럼 자율주행 쪽으로 봐야 되나? 우리 너무 또 갑작스럽게 큰 호재를 맞닥뜨리다 보니 생각이 많거든요. 아랫단 정리 좀 해주세요.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부품 쪽에서는 약간 차별화될 가능성이 많겠죠. 이제 일단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통적인 부품주들, 더 나가서 자율주행 관련주들, 뭐 여러 가지 이제 좀 이제 세분화하실 수가 있겠는데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뭔가 이런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관련돼 있는 뭐 밸류체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관련 테마로 묶일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위주의 주가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지금 현대차와 자율주행 뭐 이쪽이라든가 뭐 아니면 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카메라, 라이다, 레이더 이런 쪽의 어떤 관련된 그런 쪽을 공급을 한다든가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주가의 흐름이 좀 나타날 수 있지 않겠는가. 사실 뭐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도 전체적인 어떤 섹터에서 상당히 뭐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좀 오랫동안 소외가 다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뭐 이들 종목들도 언제 올라도 사실은 크게 뭐 이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는데 다만 이런 어떤 이슈가 부각이 됐을 때는 역시 관련돼 있는 종목들 중심에 주가 흐름이 좀 형성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럼 오히려 아랫단에서는 일반 부품주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 더 무언가 연결고리가 진하게 있을 것이다. 혹시 그 자율주행 안에서 현대차 그룹이랑 뭔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들 좀 추려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저는 좀 주목하는 게 자율주행 관련주들 중에서는 저는 그래도 좀 우리가 좀 우선순위에 놔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죠. 두 가지를 꼽자면은 하나는 일단 카메라라든가 이런 쪽과 관련돼 있는 업체들, 뭐 우리 여러분들 뭐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뭐 MC넥스를 비롯해서 이런 이제 카메라 관련주들을 좀 첫 번째로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 꼽자,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카메라 모듈 부품까지 다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통틀어서 뭐 우리가 많이 여러분들도 좀 익숙하신 종목들, 뭐 세코닉스라든가 뭐 동훈아나텍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 크게 좀 이제 단위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른 한쪽에서 이제 자율주행과 관련된 프로그램을 하는 회사들 뭐 모트렉스라든가 이런 종목들 이런 쪽을 또 하나로 묶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직간접적으로 현대차와 어떤 그런 이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물론 이런 종목들이 같이 움직인다거나 당장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이런 쪽에서 뭔가 좀 기회가 있지 않겠는가. 사실 금요일 날만 보더라도 MCX 같은 종목도 한 4% 가까이 올랐고요. 네. 이제 그런 흐름들 뭐 하이소닉 같은 종목도 한 4% 정도 올랐고요. 카메라 관련주도 같이 움직였거든요. 사실 이런 어떤 효과를 좀 우리가 기대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연관 지어서 우리가 좀 이제 종목을 고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야, 또 우리 이동훈 대표님께서 종목에 대한 힌트까지 세부적으로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카메라랑 프로그램이니까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이렇게 두 개의 축으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좋습니다. 이렇게 현대차 이슈와 함께 자율주행에 대한 부품 단까지 점검을 마쳤고요. 이번에는 원전 쪽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원전도 지난 거래일에 복귀해 보면 상당히 이슈가 컸는데 현대차랑 제가 차트를 쭉 봤더니요. 원전 쪽은 윗골이 달거나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되더라고요. 여기에 있어서 두 이슈의 화제성은 비슷했지만 힘은 좀 달랐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단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 수출 협력을 체결했다라는 소식 때문인데 웨스팅하우스가 그동안 발목을 많이 잡아왔잖아요. 향후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전해졌거든요. 그럼 올해 3월로 지금 예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최종 계약 문제없이 이루어질까요? 일단 지금 현재 시점만 얘기하자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산업통상자원부라든가 외교부가 이제 미국의 에너지부하고 국무부 이게 지금은 정부 간의 어떤 이런 MOU 체결이에요. 네.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MOU라는 게 이제 공식적인 명칭이고요. 결국 무슨 얘기냐면은 이제 이거를 통해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어떤 양국의 원전 수출의 파트너십의 윤곽이 다시 잡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제 추후에 있어야 될 것이 뭐냐 그렇다면은 여기서 이제 구체화되려면은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한국수력 원자력하고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간의 합의안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아마 이제 향후에 진행될 수 있는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아시다시피 한국수력 원자력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이제 선정이 됐던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 이제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이의를 제기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사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건데 네. 이제는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가 이제 좀 잘 풀릴 것이다라는 이러한 기대감. 웨스팅하우스도 이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다시 이제 좀 뭔가 긍정적인 논의. 근데 궁극적으로 봐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실은 지금 유럽 지역은 원래 이 웨스팅하우스를 비롯한 미국 업체들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었어요. 근데 이 시장을 이제 우리나라가 들어가면서 웨스팅하우스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을 느꼈고 텃세 부리는 네, 거예요. 그거죠. 일종이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러한 어떤 이의를 제기한 부분이 있고 그런데 이제 이번 어떤 양국 간의 협상을 통해서 그렇다면은 이제 신사협정을 맺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러니까 유럽 쪽에서는 웨스팅하우스의 우선권을 인정한다. 다만 중동 및 나머지 지역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자유롭게 들어갈 수가 있겠다. 이거를 이제 양국 간에 약간 협의를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실 지금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는 중국하고 러시아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 게 입장에서는 예. 괜히 우리나라랑 분쟁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편으로 만들어서 이런 중국, 러시아와의 어떤 대응 어떤 이런 전략에 있어서 우리나라를 같은 편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이익이 크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배경이 좀 깔려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 향후에도 그렇다면은 이제 유럽 시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가 물론 이제 우선권을 갖지만은 유럽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요. 지금 사실은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서 제일 큰 시장이 유럽하고 중동인데 유럽 시장에서 웨스팅하우스가 혼자서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이제 우리나라랑 어떤 같이 이제 협력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컨소시엄 운영을 상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동 시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그 시장에서 어떤 갈아놓은 이제 그런 어떤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은 결국은 이제 양국 간에 서로 윈윈하는 전략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원자력 관련주들이 그동안 주가가 좀 이제 재미가 없었던 이유는 역시 정치적인 이유였죠. 그렇죠. 이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는 원자력 관련주들이 설사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저는 크게 물론 단기적으로 어떤 노이즈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떤 흐름 자체가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전력의 공급입니다. 지금 전력 부족 이 부분이 가장 그 중요한 풀어야 되는 숙제예요. 뭐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글로벌 데이터 센터의 증가라든가 이런 부분들 점점 그 전력 사용량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전기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원자력 발전은 계속해서 확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떤 정치적인 변화가 나타나더라도 이런 그 원자력 관련주들에 대한 전망 자체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다. 그래서 오히려 주가가 이렇게 많이 흔들릴 때, 네. 그러니까 좀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고 결국 그렇다면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하세요.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럼 신재생 에너지하고는 어떻게 할 거냐. 네. 근데 저는 결국은 이런 에너지의 어떤 믹스라는 측면에서 신재생 에너지와 원자력은 같이 간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것이 뭐 어느 쪽이 이기고 어느 쪽이 지는 싸움이 아니고 어차피 전체적인 파이가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전력 공급이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저는 이런 그 원자력 관련주에 대해서는 이렇게 조금 뭔가 단기적으로 굉장히 그 큰 악재가 나왔을 때가 오히려 좋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물론 이제 이전에 이제 올랐을 때 워낙 조금 약간 테마성으로 오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일정 부분 조금 그 되돌림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부분을 제외한다면 원자력 관련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그런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야, 이게 어떤 각국 간의 이런 이해관계를 쭉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게 들으니까 정말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중동과 유럽 간의 또 북중러 간의 패권 전쟁과 함께. 자, 그러면 저희가 앞서 지금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전 관련해서 자료를 쭉 준비를 해서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부품부터 서비스, 그리고 이번에 팀 코리아까지 이런 또 여러 가지 또 옵션이 있단 말이죠. 그럼 원전 관련주 일단 긴 시계열에서 본다 했을 때 유효하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우리는 여기서 그러면 대장주를 봐야 될까요? 대장주를 보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래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이게 중소형주들이 워낙 탄력이 좋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 있으신 분들이 많은데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뭐 두산 에너빌리티라든가 한전기술이라든가 네. 팀 코리아 뭔가 이제 쪽으로. 그 팀 코리아라고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이렇게 이제 이런 쪽에서 중심이 될 수 있는 이런 업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중장기적인 관심을 가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 중소형주들이 물론 탄력은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변동성이 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개인 투자자들께서 이런 종목들은 정말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은 뭐가 좀 이제 갖고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이게 그 대형주들 핵 중심주들을 보시는 게 훨씬 더 조금 더 우리가 그 투자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그런 좋은 전략이 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좋습니다. 관련주들 정리와 함께 이 안에서 어떤 픽을 해야 할지까지 저희가 같이 추려봤습니다. 자, 원전도 여기서 마무리해 보고요. 그리고 또 주말이 껴있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금요일장 마감하고 나서부터 쭉 뉴스들을 봤는데요. 오늘 장에서 좀 일시적이지만 반응을 해볼 법한 주요 이슈들이 있어서 빨리빨리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는 정용진 회장이에요. 정용진 회장이 이명희 총괄회장의 이마트 지분 전량이니까 10%를 시간 외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마트 주가가 시간 외에서 한 5% 정도 강세를 보였거든요. 이거 이마트에 호재입니까? 악재입니까? 악재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실 이제 그 지금 단기적인 반응은 호재로 반응이 나오고 네, 있어요. 그런 이게 거. 왜냐하면은 네. 이제 이제 그 이마트와 신세계의 지분 구조를 보면은 일단 그 정용진 회장은 이마트 쪽의 지분을 18.5%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정유경 신세계 회장은 신세계의 지분을 같은 18.5%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이제 두 아들과 딸에게 아주 균등하게 이게 분배가 된 건데 네. 여기서 이제 이마트 쪽에서 먼저 정영진 회장이 이명희 그 총괄회장의 지분 전체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명희 총괄회장은 이마트 신세계를 공통적으로 10%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지분 구조가 상당히 지금까지는 균형을 이루고 있었는데 네. 여기서 이마트의 어떤 그 어머니 지분을 갖다가 인수를 하기로 지금 이제 공시를 한 거고요. 기울었네요. 이게 그 무슨 얘기냐면은 네. 이렇다면 이제 확실하게 계열 분리가 된다는 얘기죠.
이마트와 신세계는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계열 분리가 되는 거다. 이마트는 정영진 회장이 책임 경영을 하겠다. 이제 본인이 어떤 네. 본격적인 이제 그룹의 어떤 그 분리 쪽으로의 어떤 방향성을 잡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이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지분을 가져오는 방법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방법은 뭐 증여라든가 이런 형식을 쓸 수가 있습니다. 훨씬 세금을 덜 냅니다. 이게 그 비용이 덜 들어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비용을 들여서 이게 지금 이제 인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한 2,100억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비용을 더 들여서 사실 이렇게 이거 갖다가 이제 그러니까 매입을 통해서 시간의 매입을 통해서 인수한다는 거는 약간 그 말씀드린 대로 어떤 그 그룹의 분리 경영의 의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렇게 뭔가 상속이라든가 증여 관련해서는 세금 이슈가 상당히 큽니다. 삼성그룹도 그랬었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뭔가 담보를 잡아야 되고 지분을 팔아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는 주가에 부정적이에요, 상당히.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상속세 이슈가 사라지면서 주가는 오히려 지금 이마트 주가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하고 있다. 이제 중요한 부분은 그렇다면 뭐냐? 향후에 과연 이제 정영진 회장이 이제는 어머니의 그늘에서 벗어나서 확실하게 이제 이 회사 갖다가 얼마나 이제 잘 성장을 시키느냐 여부. 최근에 이마트 실적 괜찮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는 저는 뭐 지금 악재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은 오히려 좀 플러스 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중요한 네. 건데 이제 유통산업이 과연 어떻게 이제 그 향후에 지금 뭐 유통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부정적인 이슈들이 있고 실적 시즌인 김에 그러니까 예, 경기에 대한 어떤 또 이제 부정적인 어떤 그런 전망들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산업의 방향성 그리고 어떤 이런 경기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떤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 그런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좀 시간이 된다면 유통주까지 같이 점검해보면 좋은데 어쨌거나 이마트의 경우에는 정영진 회장이 앞으로 얼마큼 성장성에 대한 담보를 갖고 키워가는지가 중요한 핀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짧게 독일에서 또 구제역이 발생해서요. 우리나라 농식품부에서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을 금지한다라고 밝혔거든요. 통상 이런 이슈가 있으면 육계 테마가 움직이는데 시간외에서 보니까 별 반응은 없었어요. 그냥 넘어가도 될까요? 사실 이제 이게 오늘 뭐 하루짜리 정도는 저는 움직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게 이제 독일 37년 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건데 와. 그래서 1988년이 마지막 구제역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이게 근데 이제 보니까 이 수입 금지 조치가 굉장히 길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 뭐 독일이라는 나라 자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워낙 그 조치를 또 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사실은 뭐 굉장히 장기화되는 이슈가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뭐 그래서 오늘 정도는 주가가 좀 뭐 예를 들면 백신 관련주라든가 동물 약품 관련주라든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육계 관련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단기적으로 반짝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는 정말 굉장히 그 짧은 그런 어떤 테마성 움직임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다. 오히려 만약에 주가가 뭐 급등을 하는데 이걸 따라간다든가 이런 움직임들은 조금은 우리가 좀 이제 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 뉴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게요. LA 산불이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엿새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제는 국내에서 영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는 말씀들 주시고 계세요. 대표적으로는 전력 관련해서던데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도 일시적일까요? 사실 이제 전력 관련주는 일시적은 아니죠. 그러니까 LA 산불증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원래 지금, 모멘텀이. 지금 전력 관련주의 모멘텀은 저는 굉장히 장기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실적 자체가 따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지금 뭐 우리가 얘기하는 전력 관련 전선 관련주 보면은 대규모의 수주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대규모의 수주를 받은 바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단순히 어떤 LA 산불 이슈 가지고 주가가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하기보다는 이런 어떤 계속해서 어떤 모멘텀이 살아있는 상황인데 그런 가운데에서 여기서 이제 어떤 재료가 하나 좀 단기적인 재료가 추가가 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단순히 뭐 LA 산불 때문에 뭐 관련주들이 움직인다 오히려 이런 움직임들이 저는 단기적으로는 뭐 주가 흐름에 결코 뭐 긍정적이다 볼 수는 없어요. 단기적으로 갑자기 뭐 많이 오른다거나 이것이 오히려 주가의 그 전체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별로 그렇게 긍정적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저는 전력 관련, 전선 관련주는 긴 어떤 호흡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LA 산불과 관련해서 또 국내 투자 연결고리로 전력이 키워드로 또 떠올랐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재료일 뿐 어떻게 보면 좀 길게 전력은 그냥 펀더멘털을
분위기를 갖고 가보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또 한 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에 어디다 좀 중심을 둬야 할지 궁금한데요. 엔터도 지난주에 보니까 뭐 하이브, BTS 완전체 기대감이 있고 바이오는 현지 시간 13일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지 않습니까? 어디 쪽에 우리 대표님은 중심을 잡으세요? 시장 전체를 놓고 봤을 때는 사실은 금요일 날 미국장의 움직임이 저는 조금 걱정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고용시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예상보다. 사실은 어떤 연준의 기준금리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좀 증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에 4.8%까지 급등을 하면서 굉장히 그 시장의 불안감, 이제는 5%가 가시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시장에는 상당히 좀 이제 그 시장을 누르는 이런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 보이고요. 결국 이번 주에 이제 중요한 건 CPI가 발표가 되는데 이런 12월 CPI가 또 이제 어떻게 나와주느냐면 CPI가 또 시장 예상보다 높이 나와 버리면은 정말 어떤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뭐 상반기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구체화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좀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사실 국내 증시가 최근에는 상대적인 어떤 강세가 좀 두드러지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동안 좀 내부적인 악재 요인들에 의해서 묻혀있던, 그러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이번 상승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밸류에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저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걸 몰랐던 게 아닌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구체화가 되고 있다는 얘기고요. 이런 가운데서 이제 외국인 수급이 바뀌고 있고 조금 이제 최근에 보면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다 이제 원달러 환율도 1,480원을 고점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어가는, 아직까지 뭐 우리가 얘기하는 수준까지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안정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호재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이제 뭐 지난주까지 좀 그 반도체 중심의 우리나라 시장에서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중심의 어떤 그 지수의 상승, 지수가 이제 바닥에서 거의 100포인트 이상 올라왔는데 이러한 지수의 상승은 조금은 이제 일단락되는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여기에다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 국채 금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번 주는 코스피 지수가 과하락권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이제는 그 이후에 그렇다면은 다음은 어디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금요일 날 같은 경우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동안 좀 소외가 돼 있었던 업종들이 키 맞추기를 한다든가 또는 어떤 순환매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시장의 흐름이 이번 주에는 조금 구체화되지 않겠는가. 여기 이제 바이오도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 어떤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의 어떤 흐름들의 변화 이런 것들에 이번 주에는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매크로 중에 매크로 지표인 CPI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유입보다는 그동안 많이 올랐었던 데 따른 중소형주의 키 맞추기가 들어오는데 이 타이밍에 바이오가 참 잘 맞아 떨어졌다라는 해석이십니다. 좋습니다. 저희 바이오 쪽으로 무게중심도 잘 잡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